하나의 물방울이 집중하고 있다. 환한 여름을 배경에 두고 여름빛이 그곳에 머물렀다. 아이들은 젖은 체육복을 입고 두 손 가득 물을 담아 입을 헹군다. 한 아이가 살 것 같다 말하자 한 명씩 수도꼭지를 잠갔다. 아이들은 다시 걸었다. 달궈진 운동장으로. 물방울의 마지막 자세를 생각한다. 물방울은 목 매달 수 없겠구나. 물방울은 물방울끼리 놀러 다니겠지. 수도꼭지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몸 안으로 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최지은 시인의 시 여름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787회 1회는) 나의 문학 연대기입니다. 나의 문학 연대기는 작가가 직접 인생의 문학적 순간에 대해 들려주는 인생 그래프 토크 시간입니다. 문학을 축으로 한 희비의 순간들, 이야기를 위해 오늘 최근 첫 산문집을 출간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안겨주신 최지은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고 있는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양력을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면 최지은 시인님은 2017년 창비 신인 시인상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 봄밤이 끝나가요. 때마침 시는 너무 짧고요. 산문집 우리의 여름에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직전 기수 문장의 소리 스태프셨잖아요. 네. 너무 저희 기쁜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저희의 선배님이시잖아요. 저희 문장의 소리 이전 구성 작가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다시 찾아오니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사실 늘 작가님들을 초대하는 자리에서 작가님들 작업 이야기를 들어오다가 네. 제가 초대를 받아서 네, 같은 길을 이렇게 또 걸어오고 이 계단을 내려오잖아요. 네. 우리 스튜디오를. 근데 정말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떨리기도 하고. 떨리시나요? 그렇게 네. 많이 여기 출근하셨는데 떨리시나요? 네, 좀 떨렸어요. 기분 좋은 떨림이었던 것 같고, 이제 항상 부스 밖에서 작가님들 작품 읽고 또 작업 과정들을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좀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다독이고 했는데 오늘 문장의 소리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네, 초대해 저희 주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전 문장의 소리 분들이 어떻게 하셨나 막 대본을 참고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대본으로 많이 만나뵌 분이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 개편된 문장의 소리 들어보셨나요? 아직 많이는 듣지 못했고, 또 출연 소식 주시면서 인스타그램도 찾아보고 좀 많은 것들이 또 변했잖아요. 그래서 좀 좋아진 것 같나요? 그럼요. 너무너무 저희 칭찬 하나 해주신다면? 일단 구성 스텝 모두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오는 길에도 그런 새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좀 설레기도 했거든요. 그랬군요. 되게 부끄럽네요. 저희 마주보고 막 서로 지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의 소리 제 스태프도 이제 마무리를 하셨고 최근에 산문집도 내셨는데 근황이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늘 똑같이 마감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다만 새 책이 나와서 독자분들 직접 만나는 자리가 곳곳 있어서 책 이야기도 좀 직접 나누기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오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문장의 소리에도 나오고 그렇게 잘 바쁜 일상을 너무 궁금했던 게 저도 이번 산문집을 읽었는데 독자분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꽤 있으셨던 건데 좀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근데 시집 때도 그랬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시집 때는 또 코로나 시기를 네. 지나고 있을 때라서 직접적으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좀 적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종종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독자분들이 다정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다정한 눈빛 그런 거에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산문집도 제 이야기가 워낙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네. 오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다정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고 주변에서도 격려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랬을 네. 것 같은 게요. 네. 왜냐면 이 에세이를 사실 저희가 방송에 모셨지만 네. 저는 이 책을 여름 이제 시작할 때 초여름에 이 책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때 바로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아, 정말. 막 그걸 선물해준 이제 저의 친구는 이제 올해의 에세이다. 네, 그분의 진짜 실제로 하신 말씀이니까요. 네, 그러면서 막 저에게 책을 선물해주면서 이제 읽어보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이 여기 있다. 그런 세상에. 피드백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친구가 너무 그 말을 해서. 근데 저도 읽으면서 네,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네. 네, 그런 피드백을 해서 나중에 정말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북토크에 오신 분들의 반응이 네. 제가 궁금했던 건 아마 굉장히 시인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다정함이에요. 아니,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네.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송구해지네요. 네, 감사해요. 아니, 에세이 얘기를 이제 뒤에서 좀 네. 나누겠지만 첫 번째 이제 에피소드 얘기를 먼저 살짝 하고 넘어가면 네. 이제 첫 글을 꼭지를 원래 먼저 우리 읽잖아요.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첫 번째 네. 꼭지 막 이렇게 읽는데 읽고 사실 너무 많은 이제 마음이 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밥을 한번 해드려야겠다. 어머 세상에. 아니,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직 읽지 않은 청취자분들께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제 정갈하고 이런 밥을 쥐어주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읽고 나서 정말 한번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밥을 되게 잘해요. 오, 밥도 잘하시고. 네, 제가 주변 분들 중에 제가 밥을 좀 해드린 작가분들이 계신데 저에게 다 할머니 손맛이다. 세상에. 제가 만들면 이제 요새 애들 맛이 아니라 만들면 시골 할머니 맛이 좀 나요. 자랑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요. 네네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정말 제가 가져간 재료로 만들면 뭐 할머니 간장이면 할머니 맛이 날 수 있지만 그 작가님의 집에서 제가 밥을 해드리는데 왜 우리 집 재료로 했는데 왜 할머니 맛이 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시골 맛으로 한번 영광이에요. 네. 아니 이런 말씀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요. 좀 감동받았어요. 잠깐 울고 네, 끊어서 울고 잠깐. 갈까요? 아니 근데 다영 작가님이 굉장히 해사하시잖아요. 네. 근데 시골 손맛이 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으면서도 너무 사랑스럽게 들려가지고 그렇죠. 저도 왜 그런 맛이 나는지 잘 너무 귀한 이 표정을 저만 지금 보고 있어서 좀 저희가 아쉽네요. 공개 유튜브를 하지 않고 항상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그쵸, 팟캐스트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산문집 자체에 따뜻해지고 너무 밝은 어떤 한 끼 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요리를 잘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요리를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제가 해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뭘 대단한 요리 이런 한상 차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좀 건강을 생각해서 좀 간단하지만 좀 건강하게 골고루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한 게 제일 맛있어요. 요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왜 자기가 한 요리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저도예요. 저는 사실 그럼 언제 한번 같이 손맛을 뭐 한식 대첩처럼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요리를 막 가족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먹고 싶은 게 많아서 한솥해요. 손도 크고. 그쵸. 근데 이제 뭐 다 할머니 맛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잘 먹게 되고 또 해주고 싶고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작업실을 구해서 원래는 출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이제 자주 안 가게 된 거예요. 생활을 집을. 거기서. 네, 10분 거리지만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밥을 못 얻어 먹어요. 제가 너무 평소에 밥을 많이 했었는데 세상에. 제가 좀 덜 집에다 밥을 해놓으니까 가끔 눈 뜨면 새벽에 제가 들어와서 요리를 해놓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근데 이제 못 얻어 먹죠. 네. 하지만 이제 저는 또 기회를 노려서 그럼요. 한번 꼭 너무 근데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올해 한마디. 올해 에세이.
오래 우다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얘기를 네.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작가 연대기라서 네. 보내주신 어떤 그래프, 꼭지점을 두고 이 시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어떻게 시를 쓰게 되셨는지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쵸.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네. 그래도 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에세이에서도 다룬 바 있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여의고 좀 힘든 시기를 지나왔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께서 죽음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하신 그런 마음들을 좀 자꾸 그리면서 죽음이 뭘까, 살아있다는 게 뭘까 이런 걸 자주 생각하는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럴 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권유를 했어요. 지은아, 시를 한번 써보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를 했고 그때는 어떤 시를 어떻게 써야겠다, 시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힘든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그의 말을 따라서 이제 시를 쓰러, 시를 배우러 이런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면서 다니게 됐죠. 근데 이제 한편 이런 게 시일까 이렇게 글들을 모아가면서 근데 왜 나에게 시를 쓰라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은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여쭤본 적은 없나요? 네,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말들을 터놓고 할 수 있지 못하게 됐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가족들이 더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서로 배려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늘 그런 생각을 해왔죠. 왜 시를 쓰라고 했을까? 막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막 이렇게 지금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왜 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궁금해서 또 계속 해보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또 계속 시를 생각하게 되고 시를 쓰면서 더 궁금해지고 이런 과정 속에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사실 에세이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적혀 있는데도 네. 이제 질문을 좀 드렸는데 네. 가장 이제 나를 좀 지킬 수 없는, 나를 좀 사랑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시를 시작하신 것을 약간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감사해요.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유년에 어떤 아이셨나요? 유년에 네. 어떤 아이였을까요? 나 좀 막 똑똑했어. 나 좀 말 잘 들었어. 막 이런. 명랑했던 것 같고요. 명랑하고 밝았던 것 같고, 그리고 꽤 용감했던 것도 같아요. 굉장히 뭐 이것저것 활동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막 다치기도 하고. 어딜 다치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 어릴 때에는 롤러스케이트 이런 거를 네네. 많이 탔었거든요. 네. 저랑도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 겁없이 막 타고 다니면서 팔도 부러지고 막 그렇게 좀 활달한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숫기 없고 좀 얌전한 좀 알 수 없는 아이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 그 아이가 자라 이제 이 연대기의 주인공이 되신 건데요. 짜잔. 사실 연대기에 네 꼭지점을 주셨는데 네. 첫 번째 꼭지점이 이제 시인이 되신 2017년 그 시인이 되셨을 때를 첫 번째 어떤 굴곡으로 그쵸, 설정을 그쵸.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등단 연락을 받으셨을 때 사실 어떤 상태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이 연대기에 이 첫 시작을 등단으로 삼았던 것은 조금 더 그냥 제 여러 인생? 뭐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문학의 얘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본 것이고요. 그 등단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버지를 애도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시를 혼자서 쓰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편집자, 출판 기획 편집자로 네.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날이었고, 네. 그날은 제가 외국어
그 서적을 편집하고 있을 텐데 외주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아마 스페인어인가 이런 네. 좀 구하기 힘든 외주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야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제 개인 전화로.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구해졌구나. 이제 퇴근을 할 수 있겠다. 정말 회사원 그 자체예요. 네네네. 너무 반갑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상비라고 먼저 인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있으면 이 사회적인 그 자아가 한껏 있어서 너무나 친근하게 제가 네 선생님 저는 어디에 이렇게 누군데요 이렇게 하면서 업무 전화를 받으셨군요. 네네 업무 전화로 네네.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한편 속으로는 근데 창비에서 어떻게 외주자를 구하는 걸 알고 소식이 어떻게 거기까지 닿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신인상 당선의 연락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역대 가장 자연스럽게 받은 등단자셨지 않을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그쵸 친근하게 받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받았지만 그 전화를 끊고 나서는 한동안 주변에 이렇게 알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죠? 뭔가 좀 얼떨떨하기도 했고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못됐나요? 뭐 어떤 게 잘못됐나? 그러니까 뭐랄까 좀 잘못 소식이 전달된 거 아닐까? 내가 그러니까 물론 창비 관계자분들께서 그런 실수를 그렇진 않지만 뭔가 이름도 평범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체질. 네, 그럴 수 있겠다는 정말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닐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시겠지만 정말 많은 작가들이 이 두려움에 처음에 이 반응이 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름이 이렇게 조금 더 있다 싶으면 네. 나 아니라고 내일 연락 오면 담담하게 생각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상처받고 싶지 않고 또 좀 얼떨떨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좀 그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기쁨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뭔가 좀 당황스럽고 이런 시간으로 그때를 기억해요. 그 시기를 한참을. 그렇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그런 게. 좀 누리셨어야 되는데. 좀 막 좋아하고 그랬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는. 이 스튜디오에 이제 신인분들이 벌써 많이 왔다 가셨는데 저는 맨날 또 누리셔야 돼요. 이거 신인 1년뿐입니다. 이 년도 지나가기 전에 누리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당시에 편집자로 일을 하시고 계셨고 등단 초기에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글쓰기랑 그 이제 편집의 일을 병행하셨던 건데 그거를 둘 다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팁이 없어서 퇴사를 퇴사를요. 퇴사를 바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그 아버지와의 제가 이 이야기를 근데 이렇게 좀 더 적확하고 사실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적확한 또 자세한 이야기들은 책에서 이미 밝힌 바는 있지만 이 부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조금 쉼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정말 시가 무엇일까 등단을 하고 나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조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주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조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퇴사 후에 많은 게 해결되셨나요? 언제나 그렇듯 해결되는 것은 없고 하지만 근데 좀 완전히 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퇴사하신 분들은 일단 축하부터 드리긴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퇴사 되게 엄청난 결심 용기가 필요했던 거고 새 출발 두려움도 있는 때라 그럴 때 글을 전혀 안 쓰셨던 분들이 퇴사하고 글 쓰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조금 말리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럼 그 후에 어떤 시쓰기 같은 것이 등단 초기에 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그 이전과 이후에. 시쓰기는 사실 늘 어려워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사실 그 횟수로 따지면 벌써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한 6, 7년 이렇게 지났
있었던데 사실 체감으로는 그런 변화들을 제가 뭔가 느끼기는 굉장히 짧게 느껴져서 네. 시는 늘 저에게 어려운데 내가 쓰려고 하는 거, 쓸 수밖에 없는 거, 쓰고 싶은 것 이것 자체를 들여다보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그거를 적확하게 언어화하는 것에 늘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또 더불어 뭔가를 옮겨 적어서 그걸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이런 것에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걱정 사실은 욕심일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상처 주고 싶지 않은 욕심. 근데 그 대상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욕심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자기만의 그 균형을 찾아가면서 계속 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건 어려운 것이지 어려운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그런 평생 하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려워야 하는 게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 시기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게 네. 시인이 되시면서 시를 쓰는 동료 작가들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과의 어떤 만남이 작가님에게 준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동료들에게 자극을 많이 받죠. 아무래도. 그리고 워낙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특히 저는 좀 제가 호흡이 느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스스로가 많이 게으르고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성실한 면들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그래서 문장의 소리 이 스텝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더 염두에 두면서 작가님들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새로운 책을 이렇게 내시는지 그런 에너지들을 좀 엿보면서 저도 좀 자극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여기 나오신 작가님들 다 이제 책 내거나 등단하셨거나 이런 분들이시니까 부지런하다. 저도 이런 생각을 자꾸 속으로 그렇죠. 하게 돼요. 네, 근데 작가님은 워낙 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이제는 계시는데. 더 게으르게 살아보려고. 근데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왕성하게 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고충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 그러시고요. 두 번째 꼭지점으로는 2019년에 생일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생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쓰기는 늘 어려운데 시쓰기는 여전히 어려운데 그리고 또 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버지의 죽음, 그 상실에서부터 시작한 시쓰기였기 때문에 저에게 이것이 제 시쓰기와 아버지가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그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를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문장을 쓰게 되고 자꾸 예측하지 못한 방식의 글을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힘들었는데 2019년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이제 등단하고 그게 이제 2년쯤 이렇게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마감 때문에 뭔가를 막 쓰고 있었고 근데 저는 시를 쓸 때 좀 시간 감각을 잊어버리는 경험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정말 낯선 것을 아주 가끔 몰입하게 되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막 그쵸, 이렇게 그쵸. 예, 그게 즐거움일 수도 있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인데 그날도 이제 날이 밝는 날이 생일이었는데 이제 마감 때문에 막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창이 정말 밝았고 아침이 와 있었고 그때 제가 쓴 시는 첫 시집에도 수록된 기일이라는 시였더라고요.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그 감각이 너무나 지금도 선연한데 너무 낯선 거예요. 내가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사실 싫다고 밉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굉장히 놀라운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 장면을 내가 맞이한다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거였을까요? 제가 막 몰두해서 새벽이 밝을 때까지 모르고 내가 몰두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친구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좋아한다는 거를 인정. 그쵸. 알게 된 뭔가 하나의 그런 날이었는데 그게 또 생일이라는 것이 뭔가 의미가 또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그냥 뭔가 두루두루 생각해 보게 되고 주변을 생각해 보게 하니까
그래서 그날 그 책상 빛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 책상을 이렇게 멀찌감치 서서 그 장면을 찍어뒀어요. 이 순간을 기억해야겠다. 남겨두셨군요. 네네. 그래서 그 사진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 그렇다면 두 번째 꼭지점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 있거나 네. 뭐 슬픈 것만 있거나 어두운 것만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 네. 또 발견이 되기도 했고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네요. 그날이 또 생일이었던 뭐 새로 태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네. 사실 감사합니다. 길 시를 이제 저는 읽었는데 이제 눈이 내리는 날 맞아요. 아버지를 기다리는 맞아요. 시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맞아요. 지금 들으면서 그렇게 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쓰신 시구나 생각하는데 이제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서 그 시에 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 이제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기다리는 거 네. 기다리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일. 네,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일상에서 가장 많이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시나요? 가장 많이 기다리는 거 글쎄요. 뭐가 있을까? 오히려 제가 좀 기다리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네.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강아지들을 검은 개와 흰 개. 맞아요. 네. 검은 개와 흰 개. 네. 감사해요. 검은 개와 흰 개를 제가 너무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아주 가끔은 그 검은 개와 흰 개와 이제 같이 제가 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검은 개와 흰 개를 기다리기도 하죠.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서로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런 기다림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저는 좀 잘 못 기다리는 것 같고 검은 개, 흰 개를 너무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집에서. 아유, 진짜 그런 강아지들은 도대체 드네요. 어떤 존재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도대체 정말 도대체 어떤 네. 존재이고 어떤 인연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매일 해요. 매일 네, 하게 돼요. 그런 존재죠. 부럽습니다. 본심이 언제 한번 그럼 저희 집에 언제 올수 오셔서 있을까요? 제가 좀 강아지 고양이한테 인기가 많아요. 오,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근데 저희 네. 강아지들 좀 겁이 많은데 네. 저희가 이제 밥을 차리면서 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제 이제 뭐 면접처럼 한번 저의 일화를 들려드리면 이제 절대 그 집에 좀 겁이 많고 한 강아지라 들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곱창 냄새를 좋아한대요 강아지가. 어머나. 그래서 곱창 오늘 먹었는데 갈까? 그래서 바로 갔는데 저를 사랑해준 강아지입니다. 네. 저도 그럼 한번 네. 저희 타니서리와 함께 검은 개, 흰 개와 함께 타니서리 이름도 네네.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강아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자꾸 네. 웃음을 멈출 수가. 아니 저는 사실 시집에도 네. 그 에세이에도 가가지들 얘기해서 이거는 좀 사리사욕상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방송 끝쪽에 좀 시간이 나오면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참지 못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시가 사실 이제 어려웠던 시기가 많았던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시를 쓰면서 겪은 이제 특별한 순간을 아까 이제 기를 그쵸. 쓴 날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경험도 좀 있으실까요? 사실 많이 있을 텐데요. 독자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의 시를 읽으면서 사실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공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쓴 것도 누군가가 이해해 준다거나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내밀하게 소통이 되는 그리고 소통이 되었다고 말해주는 그런 독자분들을 정말 종종 뵙게 되잖아요. 네. 그런 순간은 정말 근데 약간 거짓말처럼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다정함을 발견할 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는 맞아요. 저희 거 썼는데 이것이 사실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맞아요. 그걸 공유한 분하고 만나고 이게 너무 신기한 맞아요. 일이에요. 문학도 지금 청취자분들하고도 그쵸, 만나고 있는 맞아요. 것이라. 네. 네. 사실 세 번째 꼭지점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네. 세 번째 꼭지점은 시집 출간이세요. 21년 이제 늦봄이셨던 것 같아요. 그쵸. 늦봄. 네. 네. 어째서 이 꼭지점으로 정해주셨나요? 이제 시집이 한 권밖에 없기도 하고 네. 어쨌든 처음 이제 문학을 시작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왔어요 라고 첫 선보이는 그런 작업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 시집을 이제 와서 사실은 이제 와서라는 건 이번 에세이를 쓰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첫 시집에서 이렇게 자전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종종 받아왔었어요. 근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문학은 시는 이제 허구의 문학이라서 제가 만들어낸 화자들 그리고 그런 화자들을 이제 낯선 공간 속에서 이렇게 부려 놓으면서 저도 같이 그 시간을 통과하고 그러는 경험인데, 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허구이고 이것이 나는 아니지만 또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지점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독자분들께서는 더 저와 밀접하게 읽어주셨었고 근데 제가 이번 에세이를 쓰면서 시집의 그 몇몇 시들 그리고 그 몇몇 시 속의 화자들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이 왜 사실은 이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변형될 수밖에 없었고 혹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는지가 오히려 이번 에세이를 쓰고 나서 제가 제 시를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혹은 더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집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모르겠어요. 너무 애틋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너무 애틋해요. 그때는 너무 막 부끄러웠거든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냥 부족한 것도 그냥 그 한계에 있는 것도 나라는 걸 좀 받아들이게 됐고 그냥 애틋해요. 지금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네, 시집도 에세이도 사실 제가 이제 두 권을 이제 같이 놓고 이렇게 거들떠보면서 읽었을 때 약간 에세이에서 찾은 문장을 좀 읽어드려야겠다고 가져왔는데 마지막쯤에 이제 고백은 연습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그 꼭지의 일이 있는데 시집에서도 에세이에서도 자신의 이제 어떤 좀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항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봤는데 그 고백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고 고백의 순간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 고백으로 상대와 멀어지더라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다짐과 용기. 고백은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일이니까. 나의 이야기, 나의 시간, 나의 경험이 상처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었을 때 고백은 쓸쓸한 것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 쓸쓸함 때문에 꼭 필요한 고백이 침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이 두렵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 역시 수많은 오해를 품고 살면서 왜 독자와 오해 없이 연결되기를 기대했을까. 이게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감사해요. 네, 이제 시의 방식으로 또 에세이의 방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게 되신 건데 이 경험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백의 경험에 대해서 참 어려운 지점인데 나를 드러낸다는 거는 사실 늘 부끄럽고 어려운 지점이고 그리고 일단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나를 내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종 왜 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나의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숨겨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나의 진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왜곡되고 상대방에 따라서 그것들이 좀 다른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뭐 연민을 받게 된다거나 동정이 된다거나 때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고백을 더 어려워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써도 될까? 내가 안전한 걸까? 막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여전히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번 책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마음의 저항이 있었지만 편집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용기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먼저 읽어주는 독자로서 저를 많이 믿어주셨던 것 같고 많이 공감해 주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독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같이 좀 심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좀 변화했다고 느끼는 건데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반응이 어떤 내가 무언가를 고백하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독자에게 이것이 좀 곡해 되더라도 그리고 내가 조금 위험해지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한편으로는 좀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 안에 더 단단한 것들을 갖게 됐구나라는, 그건 사실 주변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탄이서리를 포함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능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봐도 오해해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라는 믿음이 이 책을 마지막 마무리할 즈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들었어요. 책을 좀 마무리하시면서 쓰게 된 마음이실까요? 이렇게.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냥 왜 우리가 쓰고 나서도 또 마음이 변하고 네. 또 똑같이 두렵고 이렇지만 그러니까 출간을 정말 막상 앞두고서는 또 막 무섭고 뭐 이런 부침들이 계속 있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괜찮은 것 같아라는 뭔가 마음에 그런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내줘도 될 것 같아, 이 글들을. 그리고 이것으로 고정될 수 없을 테니까 어차피 그렇게 조금 더 자유롭게 나를 네, 그것마저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불안하고 좀 슬프고 두렵고 이랬을 수 있지만 좀 개운하게 좀 건강하게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네,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아서 그래도 21년 봄을 좀 얘기를 더 해보면 시집이 나오니까 어떠셨나요? 전에 그냥 이제 등단한 시인에서부터 한 권의 시집을 이제 내 걸로 딱 가지고 계셨을 때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시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네, 그런 외적인 변화, 주변에서의 변화.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시를 쓰는 사람인가? 그리고 한 권의 시집을 나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외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내 세계라는 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갖게 되었잖아요. 시집 한 권, 네, 그 책이라는 물성도 있지만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세계를 좀 내 눈에 보이게 정말 손에 잡힐 듯이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그런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왜냐하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보여지는 것은 이 시집에 있는 시편들이지만 그 시간들을 좀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 탄이설이랑 시집이랑 네. 사진 찍으셨나요? 아, 그럼요. 아니, 좋은 건 좋은 것끼리 찍어야 된다고 네네. 엄청 다들 찍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연이 있는 분들은. 맞아요. 아. 그렇다면 마지막 꼭지점, 이 에세이를 내신 2024년 저는 초여름 이렇게 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늦봄하고 초여름은. 네. 근데 6월 초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 여름에 나오셨는데 이 에세이를 낸 시기를 이제 네 번째 꼭지점으로 정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작업물 또 한 시간을 이렇게 한 과정을 정리하는 축약된 그런 작업물이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우리의 여름에게라는 에세이는 나의 어린이에서 시작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유년의 조각들이 담겨 있고, 근데 꼭 유년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난 기억들을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뭐 저만의 시선이 담긴 에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또 다음에 제가 무엇을 쓰게 되더라도 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든 또 같이 닿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의연하게 더 좋은 글을 쓰고 싶다라는 욕심은 여전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 여기까지 그래도 하나의 과정을 통과했으니까 네, 이것을 하나의 꼭지점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에세이에 대한 어떤 작품에 대한 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만 얘기를 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 정말요? 사실 이제 여기에는 막 슬픈 일, 뭐 부재, 뭐 고통스러웠던 뭐 기억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그걸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이게 더 전개됐을 때 이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게 자랑 같지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어떤 나의 일부로서 이 여러 쭉 나아간 전개가 멈추지 않고 더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계속 가는구나, 더 가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모두에게 이제 왜 그 친구가 저에게 줬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단어의 사용 같은 것들에 대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돌멩이 얘기를 이제 하세요. 이거는 내 돌멩이 이야기야 이제 하면서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기억에 남았던 게 뭐 이제 만질 수 있지만 이름을 모르는 돌멩이. 네, 그 돌멩이를 그 얘기로 이제 그 안에서의 내가 어떻게 정의할 수 없고 복잡한 이 마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뭔가 설명하기 좀 복잡해. 좀 그렇게 말할 수 없어 하는 거 그냥 그 돌멩이 같은 건데 이렇게 설명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돌멩이, 뭐 물, 얼음, 그네 이런 식의 단어들을 많이 산문집에서 언급하셨는데 요즘 비밀스럽게 내통하고 있는 단어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비밀인데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 저하고만 둘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농담이고요. 네. 내통하고 있다라고 하기엔 아직 좀 부족한데 근데 네. 제가 요즘 자주 생각하는 단어를 말씀드리자면 표구라는 네. 단어를 그러니까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조선 왕실에서는 장황이라고 불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복원하고 또 보존하고 뭐 가치 있는 것을 또 발견해서 귀하게 다루는 그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것일 텐데 이런 좀 행위에 관심이 가서 좀 자주 생각하고 표구하듯이 나의 시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우연히 일을 하러 다니면서 그 광화문 쪽을 지나갈 때 겨울 표구라는 간판을 봤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를 계속 거기를 이제 일을 다니면서 겨울 표구, 말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겨울을 어떻게 표구할 수 있을까? 어떤 액자에, 어떤 족자에, 막 어떻게, 어떤 비단에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네. 한 1년쯤이 지났어요. 똑같이 그 길을 지나고 있는데 겨울이 아니라 거울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구사의 그 거울, 뭐 표구, 네. 액자 뭐 이런 낱말들을 저는 계속해서 그걸 겨울이라고 그렇군요. 읽고 재밌네요. 네, 그렇게 계속 생각했었어요. 아니 길에서 텍스트 읽는 걸 좋아하신다는 그 얘기도 맞아요. 에세이에 나오는데 막 전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 흔들으자 말씀하신 분 들어오세요? 맞아요. 너무 뭔가 어떤 얘기를 그 사장님이 나누셨는지 알 것도 같고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전단지 다 봤거든요. 맞아요. 다 읽어요. 요새 종교 이러시구나. 그리고 막 네. 안내문 이런 거, 네네. 뭐 공고문 이런 거 네. 있으면 또 그게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낯선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가끔 비문이면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근데 또 좋아. 비문이라 좋아. 왜 뭔가 더 이상한데 좋고 맞아요. 그런 게 많아서 재밌다 읽었었고요. 저희가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네.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라기보다 말씀은 하나는 네. 에세이에서 이제 이런 말을 소란 언니가 해주세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작가님의 이제 문장이 뒤에 나오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니 이상한 말이었다. 그건 나의 걱정과 두려움이 보잘것없고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나의 걱정과 두려움은 나를 조금도 무너뜨릴 수 없고 나를 해칠 수 없다는 믿음의 말이었다.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에게 요즘 이렇게 어떤 힘이 되는 나를 좀 다독일 수 있는 어떤 문장, 말, 어떤 순간이 있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에세이와 같이 소란 언니의 존재가 저에게 그런 순간을 많이 주고요. 사실 소란 언니랑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주 만나지를 못해서 통화를 많이 하는데 언니가 생각하는 것들, 언니가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게 저에게 굉장히 많은 배움이라고 말하면 언니가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줘요. 그래서 더 언니를 가깝게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이 소란 언니와의 통화의 순간들이 뭐 다 여기서 그 대화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고 늘 같은 것 같아요. 늘 제 일상에 있는 주변의 타니서리의 어떤 귀여운 행동들 하나 그리고 그냥 어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느 날과 똑같지만 오늘은 좀 뭔가 또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질문이 뭐였죠? 그런 순간이나 힘이 되는 말 뭐 이런 걸 아무렇게나 요새 아무렇게나. 그런 게 있었는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네. 일상에서 많이 얻고 계시네요. 네, 갑자기 지금 소란 언니 생각하다가 제가 머릿속에 하얘졌는데 우리 소란 언니. 네. 너무 애정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일상 자체가
요즘은 그렇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소란 언니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본인이 소란 언니 같다고 하면서 이 책을 선물 받았다고. 이게 좀 선물하고 싶은 책이. 그런가 봐요. 네, 이거는 카피를 선물하고 싶은 올해의 에세이. 너무 영광인데.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영광이고. 네, 그런 일상 언제나 일상이 저에게는 그러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일상들 이제 좀 어떤 순간들을 공유해 주셔서 사실 에세이를 굉장히 이제 마음 깊게 읽었는데 마지막으로 낭독을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청취자분들께 특별히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신의 여름 과일이 궁금합니다라는 꼭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읽고 싶어서 읽고 싶고 또 읽다 보면 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하게 되는 마음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이런 마음을 좀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리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쌓여있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미워하는 사람의 실없는 농담에 장단을 맞추다 너무 크게 웃어버렸을 때, 알 수 없는 불안 때문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도망치듯 내리고 말았을 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때, 며칠 내내 보이지 않던 길고양이가 새끼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 놀이터에 아이들이 땀 흘리며 놀고 있을 때, 내가 읽고 싶은 시를 쓸 때, 같이 사는 강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다가와 가만 눈을 맞출 때, 할머니라면 이럴 때 나에게 어떤 심부름을 줄까? 어떤 말을 들려줄까? 할머니의 해답을 상상하면 조금 덜 속상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미움도 잊어버리고 문득 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하게 되는 마음이. 그러니 매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며 상상합니다. 저 방에서 할머니가 나와 오늘 나에게 하나의 심부름을 준다면 무엇일까? 기쁘렴, 기쁘게 집으로 돌아오렴. 한번 해보는 거죠. 시작은 매번 어렵지만 마음껏 기쁘고 기쁘게 돌아오기로. 문득 그렇게 시를 쓰고 싶고요. 돌아온 그 자리에는 처음 문을 열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쁨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첫 여름 과일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여름 과일은 무엇인가요? 한 번은 꼭 묻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지은 시인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 간단한 소감 여쭈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에세이 얘기도 다영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또 제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이 표정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쉬울 만큼 너무 다정한 인사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문장의 소리를 애청하는 또 청취자로서 앞으로도 또 더 많이 사랑받고 또 즐겁게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까지 전하고 저희를 싶어요. 응원해주고 가시다니요. 최지은 시인님을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최지은 작가님 특별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다음 주 787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